통장에 찍혀있는 523원, 아직 월급이 일주일이 넘게 남아있는데 잔액이 이 정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잘못 살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숨이 턱하고 막힙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직장만 다니는 구조로는 계속해서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그 구조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레시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아껴 쓰고 예금하고 또 아껴 쓰고 일하고, 근데 이상합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 통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월급은 그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요. 내가 너무 사치를 부리고 있나? 자책을 하면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거나 나라 욕을 하거나 이런 거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이미 회사에서 월급만 받아서는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무슨 소리냐,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직장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승진도 하고 있고 월급도 매년 꼬박꼬박 오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돌아보셨을 때 매년 월급이 오르신 만큼 엄청나게 풍요로워지셨나요? 아마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건 돈의 가치가 내 월급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프를 하나 보실게요. 이건 우리나라의 가구별 소득 상승률과 M2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체 통화량의 매년 전년 대비 상승률을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모든 물건이 흔해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화폐도 결국 하나의 물건이고, 통화량이 매년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돈이 그만큼 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모으는 예적금의 가치도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예전에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 당시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에 10,000원을 사는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빵이랑 우유를 이렇게 사 먹고 있는데 금액이 800원이었네요. 이걸 보면서 10,000원으로 버틸만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00원으로 하루 살기도 좀 벅찹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밥 한 끼를 먹으면 10,000원을 내고 동전으로 거슬러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제 기억에 10,000원의 행복이 그렇게 오래된 프로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나 많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속도인데요. 과연 지금 빵과 우유와 저 때의 빵과 우유의 품질이 크게 차이 날까요? 네, 앞에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이건 품질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요, 우리가 돈을 벌지만 이걸 계속해서 예금이든 적금이든 돈으로 갖고 있게 되면 내가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파란색이 소득 상승률이고요. 이 주황색이 통화량의 증가인데요. 20년간 임금 상승률보다 통화량의 증가가 더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화량 같은 경우는 매년 7.6%씩 평균적으로 올랐는데요. 반면에 임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2%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7.6%의 화폐 가치 하락보다도 더 낮은 임금 상승인 4.2%를 받고 있었으니 매년 3% 이상씩 가난해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금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도 방어하지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월급이 오른다고 해도 인생이 풍족해지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를 모으는 예적금의 구조는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예적금을 모아가며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50km로 달리면서 100km로 달아나는 상대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힘들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애초에 구조 자체가 점점 더 숨막히게 살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을 해서 현금을 받고 다시 현금을 보관하는 이 구조로는 이 시대에서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탈출을 하려면 아예 다른 루트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내가 번 돈을 이렇게 하락하는 화폐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처럼 화폐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 꾸준히 바꿔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산을 사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내가 버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때그때 내가 버는 돈으로 자산을 모아갈 수 있다면 비록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해서 내가 버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가 모아둔 자산의 가치는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자산을 많이 모아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자산이 벌어오는 돈이 더 커지는 시기가 분명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모아가는 구조로 바꾸게 되면요, 현금을 모아갈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날이 조금씩 풍족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아셨다면 왜 내가 지금까지 삶이 팍팍했는지 조금은 아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조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부유해질 수 있는지, 조금 더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3가지를 한 가지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직장인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뭐니 해도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업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사업체가 자산이 되는 거고요. 화폐 가치 하락과 별개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금액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사업입니다. 하지만 사업은 그만큼 가장 난이도가 높고요. 실패 가능성도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바로 사업을 시작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대안으로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직장인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주식과 코인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시도하고 있는 자산 증식 방법일 거예요. 이것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자산 형성에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가장 소액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엄청나게 좋은 황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과 코인 같은 건 분명히 자산을 쌓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근데 혹시 주변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지속적으로 진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긴 시간 동안 팔고 싶은 본능과 하락장에서의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데요.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이었던 이 황금성이 단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이 하락장에는 공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바로 이 시기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 하려면 기관 투자자나 완전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성공하기까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주식과 코인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로 주식보다는 이 다음에 나올 방법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자산을 모아가시길 추천드리는데요. 바로 그게 뭘까요? 직장인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저는 이 3가지 방법 중에 부동산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화폐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요. 화폐 가치 방어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을 지을 때 드는 자재비나 인건비나 땅값이나 모든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새로 지어지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 지어지는 집값이 오르게 되면 인근의 준신축 가격들도 따라 올라가게 되고요. 그 외에도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이상 부동산은 거의 항상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은 주거라는 인간의 3대 요소, 즉 의식주 중에 한 가지를 책임지는 필수제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부동산 시장에 참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집을 안 산다고 생각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지 않더라도 누구나 부동산 시장에는 참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설마 여기에 길바닥에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전세, 월세, 매매 3가지 중에 하나로는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시장에는 참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은 이러한 필수제 시장이기 때문에요. 하락이 오더라도 주식처럼 아예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 이상 하락하는 일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하락 가능성이 낮고 하락폭도 제한되어 있는 게 부동산의 특징이고, 이걸 바로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하락폭 역시 제한되는 안전한 자산이 부동산인데요. 이러한 안정자산의 성격을 가진 부동산에 정말 큰 매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혹시 집을 마련하면서 전액 다 현금으로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대출을 정말 무서워해서 물론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전체 시장에서 10%의 비율도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대출을 사용해서 내 현금보다 더 큰 규모의 집을 사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출을 사용해서 집을 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대출을 사용하는 걸 보고 우리는 레버리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현금 2억을 가지고 2억짜리 집을 산 짱구와 2억 대출을 받아서 4억짜리 집을 산 철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4년간 똑같이 100%가 올랐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금 2억으로 2억짜리 집을 산 짱구는 2억이 올랐을 거고요. 대출 2억을 받아서 4억짜리 집을 산 철수는 4억이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같은 돈을 가지고 샀지만 대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짱구는 2억을 벌게 됐고요. 철수는 4억을 벌게 돼서 2배의 수익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처럼 레버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요. 수익이 났을 때 은행에 돈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수익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단점도 똑같습니다. 손실이 날 때 역시 손실 역시 극대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의 특징 때문에 이 레버리지가 부동산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자산 자체가 폭락이나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폭락을 해서 내가 지금 이걸 처분하더라도 나는 어딘가에는 살아가면서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 심리적인 이유로 그냥 떨어지더라도 안 팔고 기다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 부동산은 폭락하더라도 기다리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거의 항상 100%의 확률로 가격을 회복해 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은 폭락할 때는 정말 안 팔립니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억지로라도 기다려야만 하는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의 구조입니다. 아까 주식과는 정반대죠. 주식은 이렇게 폭락할 때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든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대부분 하락장에 공포에 질리게 되고 그래서 팔아버리고 싶을 때 바로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을 견디지 못하고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집에 살면서 잊고 지내기만 한다면 부동산으로는 손해를 보기도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누가 부동산 좋은 거 모르냐? 지금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돈이 없고 거품이다. 네, 맞습니다. 사실 부동산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진짜 반토막 나고 폭락할 거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집은요, 어느 시대에나 항상 비싼 존재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반토막이 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 어떤 자산보다도 가장 안전한 자산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살짝 김 빠지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부동산을 직장인의 월급으로 바로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근데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자마자 임원이나 사장급의 연봉을 이야기하면서 그 연봉을 못 받는다고 힘들다고 사장이나 임원의 월급을 내려야 된다고 푸념하면 어떨까요? 좀 어이가 없겠죠.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 한 계단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몇십억짜리를 탐내고 그런 자산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충분히 부동산 시작할 수 있고요. 그 투자로도 4, 5억씩 들어가는 갭 투자와 비슷한 구조의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잃을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 않는 투자를 제가 지금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이 구조가 궁금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직접 투자로 증명해온 사례들을 전자책과 많은 영상들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진짜 가난의 구조를 끊어내고 자산을 불리는 구조로 넘어오고 싶으시다면 아래 전자책과 영상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의 레시피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